1762년 윤 5월 13일, 조선의 궁궐 창경궁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자신의 친아들에게 칼을 던져주며 자결하라고 소리칩니다.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쌀을 담는 뒤주에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모화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굶어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세자를 불쌍한 희생양으로 기억합니다. 당파 싸움의 희생물이 되었거나 아버지 영조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미쳐버린 비운의 왕자. 드라마나 영화 속의 사도세자는 늘 눈물겹고 처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모든 것이 반쪽짜리 진실이라면 얻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동정했던 그 왕자가 사실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마였다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사가 아닙니다. 정조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기록, 바로 조선왕 조실록과 한중록에 적나라하게 남아있는 팩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직접 죽인 사람의 수는 무려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쟁터도 아닌 평화로운 궁궐 안에서, 그것도 왕의 아들이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힘없는 내관과 궁녀들이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화풀이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엽기적인 행각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관의 목을 베어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시신의 사지를 절단하여 전시하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총애하던 후궁 빙의마저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 시신을 방치해둔 채 제사를 지내는 기이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당시 동궁전은 말 그대로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궁녀들은 오늘은 제발 내가 아니기를 빌며 벌벌 떨었고 내관들은 세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왕자가 아니라 마주치면 죽는 저승사자이자 괴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혹은 이웃집 남자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매일 밤 사람을 죽여서 목을 잘라 들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그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장 격리해야 할 위험인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시 영조의 심정이 딱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태어났을 때 효장세자를 잃고 7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라며 영조를 덩실덩실 춤추게 만들었던 그 총명하던 세자가 도대체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타고난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괴물이었을까요? 이 끔찍한 살인극의 배후에는 아들보다 더 지독하고 더 잔인했던 아버지 영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 역사 미스터리 추적자는 뒤주 속에 갇힌 8일간의 비명소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미친 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을 강요당한 한 인간이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는지, 그리고 부모의 잘못된 사랑과 훈육이 자식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심리 스릴러입니다. 살인마가 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아버지. 1762년 창경궁의 그 비극적인 하루가 시작되기 전, 이 부자 사이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계바늘을 뒤주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 사도세자의 어린 시절로 돌려보겠습니다. 괴물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1762년 창경궁을 피로 물들였던 사도세자라는 괴물은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그를 괴물로 빚어낸 조각가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영조였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아주 오래전, 영조의 지독한 콤플렉스에서부터 잉태되었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고 동시에 가장 불안한 내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궁궐의 가장 천한 계급인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왕의 핏줄이지만 천한 여인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게다가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의혹, 즉 경종 독살설은 그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길은 하나뿐이다. 그 누구도 감히 딴지를 걸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성군이 되는 것. 그는 잠도 줄이고 밥도 거르며 나랏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숨막히는 잣대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사도세자에게도 똑같이 들이댔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사도세자의 시작은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글자를 깨우치고 2살 때는 왕이란 무엇인가를 논했으며 3살 때는 신하들 앞에서 어려운 경전을 줄줄 외웠습니다. 영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 콤플렉스를 씻어줄 완벽한 후계자가 나타났다. 늦은 나이에 얻은 이 천재 아들은 영조에게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증명할 트로피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변합니다. 사도세자는 1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는 것보다 칼을 들고 무술을 연마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호탕한 무인의 기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건강하게 자라는 아들을 흐뭇해했겠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타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눈빛은 기대에서 경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조의 교육 방식은 훈육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한겨울에 10살도 안 된 어린 세자를 불러다 놓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야른 옷만 입힌 채 밤늦게까지 문초하듯 공부를 시켰습니다. 세자가 추위에 떨며 대답을 머뭇거리기라도 하면 영조는 혀를 차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밥 먹는 건 안 잊어먹으면서 글 공부는 왜 잊어먹느냐? 짐승도 너보다는 낫겠다. 짱 끔찍했던 것은 이른바 대리청정 기간이었습니다. 영조는 15세의 어린 세자에게 나랏일을 맡겨놓고 뒤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세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어린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결정하느냐 라고 호통을 쳤고, 그래서 영조에게 먼저 물어보면 그런 사소한 것도 혼자 결정 못하고 나한테 묻느냐?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세자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학대의 절정은 날씨였습니다. 영조는 하늘에 천둥이 치거나 가뭄이 들면 그 모든 것이 세자의 부덕함 때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정치를 개판으로 하니까 하늘이 노한 것이다. 비가 와도 내 탓, 눈이 와도 내 탓. 세상의 모든 재앙을 아들의 탓으로 돌리는 아버지 밑에서 세자의 자존감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세자는 천둥 소리만 들려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며 살려주세요.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를 중얼거리는 정신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일화로 꼽히는 세이, 소동이 벌어집니다. 영조는 자신이 아끼는 딸이나 신하들과 대화할 때는 하하호호 웃다가도 사도세자가 와서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면 갑자기 표정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귀를 씻을 물을 가져오라 시켰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귀를 씻고 그 더러운 물을 사도세자가 사는 동궁전 방향으로 버리게 했습니다. 저놈의 목소리만 들으면 귀가 썩는 것 같구나. 아버지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아들. 이보다 더 잔인한 살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옥 같은 가스라이팅 속에서 사도세자는 미쳐갔습니다. 그에게 의대증이라는 기이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그에게 관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하는 수위였고 또다시 시작될 모욕을 견뎌야 하는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으려 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 옷이 나를 조여온다. 아바마마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는 옷을 찢고 불태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의 비단옷을 찢어발기고 나서야 겨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옷을 걸칠 수 있었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동물이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잡아 죽이며 그 비명소리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한 모멸감, 그 거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영조에게 심하게 꾸지람을 듣고 돌아온 밤, 사도세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뗀 내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치고 잘린 목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순간 기이하게도 세자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살인은 이제 그에게 유일한 진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궁전은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세자는 심심하면 내관을 죽였고 옷을 입혀주는 궁녀가 손을 떤다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후궁빙에마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는 시신의 목을 잘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나를 봐라. 나도 이렇게 힘이 있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라고 외치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아들의 이런 기행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친놈이라며 혀를 찰 뿐 치료를 해주거나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인마가 되어가는 동안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오점이 생겼다는 사실에만 분노했습니다. 괴물이 된 아들과 그 아들을 괴물로 만든 아버지.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 같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762년 윤 5월, 영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저 미친 괴물을 내 손으로 치워야겠다. 운명의 날인 1762년 윤 5월 13일,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고 한여름의 태양은 창경궁 문정전 앞마당을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간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조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세자를 부르기 전 궁궐의 문을 걸어 잠그고 군사들을 배치하여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 영조의 부름을 받고 허겁지겁 달려온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본능적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관을 벗고 맨발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귀에는 아들의 애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품에서 칼을 꺼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락. 쇠붙이가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하늘을 찌르는데 어찌 살기를 바라느냐. 자결하라. 그것만이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다. 아버지에게서 듣는 죽어라는 명령. 사도세자는 공포와 절망에 질려 자신의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돌바닥에 붉은 피가 낭자하게 튀었지만 영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가 칼을 집어들 용기가 없어 머뭇거리자 영조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겁쟁이 녀석. 사람을 100명이나 죽인 놈이 제 목숨 끊을 용기는 없단 말이냐. 세자는 살고 싶었습니다. 허리띠를 풀어 목을 매는 신용을 하며 시간을 끌었고 며느리 해경궁 홍씨와 어린 손자 정조, 가 울면서 말려보기도 했지만 영조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조의 입에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뒤주를 대령하라. 감옥도, 형틀도 아닌 쌀통. 영조는 아들을 사람이 아닌 곡식 나달, 아니 쌀벌레 취급을 하며 가두려 한 것입니다. 처음에 내관들이 작은 뒤주를 가져오자 영조는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작다. 세자가 들어갈 만한 큰 것을 가져오라. 곧이어 어른 한 명이 겨우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뒤주가 마당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뚜껑이 열린 시커먼 나무 상자는 마치 아기처럼 입을 벌리고 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라. 영조의 손가락이 뒤주를 가리켰습니다. 사도세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명을 거역할 힘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푸른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비틀거리며 뒤주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세자의 몸이 뒤주 안으로 구겨져 들어가자 영조는 직접 뚜껑을 닫았습니다. 쿵,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 영조는 그것도 모자라 신하들에게 못을 가져오라 하여 뚜껑에 못을 받고 굵은 밧줄로 뒤주 전체를 칭칭 감아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선인문 앞마당에서는 8일간의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영조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톨도 주지 마라. 누구든 저 죄인에게 다가가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뒤주가 놓인 곳은 뙤약볕을 피할 수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폭염이 나무 상자를 달구었고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뒤주 안에서는 처절한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 너무 덥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세자는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발로 뚜껑을 걷어찼습니다. 쿵, 쿵, 쿵.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무거운 뒤주가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영조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며 유유히 부채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은 아버지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세자의 목소리가 쉬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탈수 증세가 온 것입니다. 한여름 찜통더위 속에서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터지고 혀는 말라 비틀어졌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너무 목이 말라 자신의 오줌을 받아 마시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반으로 쪼개 오줌을 받아 마시려 했다는 처참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환각이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좁고 캄캄한 어둠 속 자신이 죽였던 내관들의 얼굴, 몽둥이로 때려 죽인 후궁빙해의 원혼이 나타나 그를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너도 이제 죽는구나. 우리와 함께 가자. 세자는 공포에 질려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는 신용을 하며 헛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이제 뒤주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비명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손톱으로 나무벽을 긁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끼, 끼. 살고 싶다는 본능,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 그 소름 끼치는 긁는 소리가 밤새도록 창경궁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은 귀를 막고 흐느꼈지만 누구도 감히 뒤주 근처에 갈 수 없었습니다. 몰래 물을 주려던 내관이 발각되어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기에 모두가 숨죽여 세자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섯째 날 뒤주 틈으로 고약한 악취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설물 냄새와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냄새.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뒤주 주변을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영조는 밤마다 직접 행차하여 뒤주를 두드려보며 세자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느냐? 안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리면 영조는 아직 질긴 목숨이 붙어있구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생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뒤주는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소리도,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자는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근육이 마비되고 장기가 기능을 멈추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는 누구를 찾았을까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두고 온 어린아들 정조였을까요?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이 지독한 고통과 광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8째 날인 윤 5월 21일, 영조는 마침내 뒤주를 열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된 것 같다. 열어보아라. 밧줄을 풀고 쇠못을 뽑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뚜껑이 열리자 지독한 악취와 함께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사도세자는 태아처럼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머리를 처박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뒤주 안쪽 나무벽에는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댄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8일간의 고통이 그 핏자국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안도했을까요? 실록은 영조가 세자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개성가를 울리며 황궁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승전보를 울리듯 궁으로 돌아간 아버지. 그에게 사도세자는 자식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치적 걸림돌이자 흉물이었던 것입니다. 100명을 죽인 연쇄살인마 사도세자. 그는 분명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값을 치르는 방식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뒤주라는 밀실. 그곳은 단순한 처형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완벽주의와 아들의 광기가 충돌하여 빚어낸 지옥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여서 자신의 도덕성을 지켰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날 그가 닫은 뒤주 뚜껑은 조선 왕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세자는 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두 눈 뜨고 지켜본 한 소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굶겨 죽이는 엽기적인 현장을 목격한 11살의 새손, 바로 훗날의 정조입니다. 뒤주 앞에서 울부짖던 아버지, 그리고 매몰차게 돌아선 할아버지. 소년의 눈동자에 새겨진 그날의 기억은 훗날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잔혹했던 8일의 기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과연 사도세자는 진짜 미쳐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타살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뒤주 밖으로 나와 그 죽음 뒤에 남겨진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1762년 윤 5월 21일, 굳게 닫혀있던 뒤주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줌의 재처럼 바스라진 세자의 시신이 나오는 순간 창경궁을 짓누르던 8일간의 숨막히는 긴장은 끝이 났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뒤 기다렸다는 듯이 사도, 즉 생각할수록 슬프다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얼핏 보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회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잔인한 기록 말살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조는 서둘러 세자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쓴 글, 세자가 그렸던 그림, 그리고 세자가 머물던 공간의 기록들을 모두 물에 씻어버리는 세초를 단행하거나 불태워버렸습니다. 조정 대신들에게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다. 영조는 그렇게 아들의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삭제하고 자신만의 완벽한 도덕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뒤주라는 끔찍한 단어는 잊힐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조가 간과한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 지옥 같은 8일의 낮과 밤을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본 생존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당시 11살이었던 세손, 훗날의 정조입니다. 어린 정조에게 그날의 기억은 영혼에 새겨진 화상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뒤주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며 이마를 찢던 소리, 찜통더위 속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처절한 비명, 그리고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차갑게 부채질만 하던 할아버지 영조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소년의 뇌리에 박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정조의 삶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군주이자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할아버지 밑에서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 벽파는 끊임없이 정조를 흔들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세손을 폐위시키려 했고, 심지어 정조가 머무는 경희궁 존영각에는 자객이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밤에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언제 자객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항상 머리맡에 검을 두고 책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침묵과 공부뿐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지극한 효손인 척 연기했고,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너는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해야 한다며 생부인 사도세자를 부정하라고 강요했을 때도 정조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엎드려 견뎌낸 세월이 무려 14년이었습니다. 1776년, 마침내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조선의 22대 왕으로 즉위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빈전에서 열린 즉위식. 조정 대신들은 긴장했습니다. 과연 새 왕이 지난 14년의 묵은 감정을 어떻게 터뜨릴지, 피해 숙청이 시작될지 전전긍긍했습니다. 정조는 옥자에 앉아 신하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닫혀있던 입을 열어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서늘한 일성을 내뱉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쉬쉬하며 금기시했던 그 이름, 영조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사도세자를 왕이 직접, 그것도 즉위 첫마디로 꺼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라는 피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제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복수는 칼로 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륙 대신 부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무덤을 천하의 명당이라는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795년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회갑이 되는 해에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는 거대한 행차를 기획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을묘원행입니다. 이 행차는 단순한 성묘가 아니었습니다. 장장 8일간 이어진 이 행차에는 무려 6,000명의 사람과 1,400필의 말이 동원되었습니다. 정조는 왜 하필 8일 동안 행차를 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좁고 어두운 뒤주 속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갔던 그 8일의 시간을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축제의 시간으로 덮어주려 했던 아들의 눈물겨운 효심이자 기획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밤새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바마마, 보시고 계십니까? 아바마마의 아들이 살아서 왕이 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소서. 그것은 뒤주라는 감옥에 갇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영혼을 33년 만에 세상 밖으로 해방시키는 위령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서 냉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사도세자는 과연 미치광이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권력투쟁이 희생양이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 그가 10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 통제불능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런 괴물로 만든 책임의 절반 이상, 아니 거의 전부는 아버지 영조에게 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영조를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부모로 분석합니다. 자신의 콤플렉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입니다.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있는 그대로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해야 할 도구였습니다. 너를 위해서야.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해. 영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아들의 기질이나 성격은 무시한 채 자신의 기준에만 맞추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가스라이팅 속에서 자유분방했던 예술가 기질의 사도세자는 질식해버렸습니다. 옷을 입지 못하는 의대증, 아버지를 마주하지 못하는 대인기피증,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약자들을 향한 끔찍한 살인 충동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어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바랐던 것은 왕위도 권력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요? 이선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괜찮다. 너는 그래도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하지만 영조는 끝내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라리 내가 미쳐서 죽는 게 나라를 위해 낫다며 쌀통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250년 전 왕실에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섬뜩한 경고를 던지는 거울입니다. 입시 경쟁이라는 전쟁터로 아이들을 내모는 부모들,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며 아이의 숨통을 조이는 교육열. 옆집 아이는 의대에 갔다더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무심코 던지는 비교와 비난의 말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형태의 뒤주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감당할 수 없는 기대를 강요받으며 시들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소통이 단절된 채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혹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2, 제3의 사도세자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우주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아버지의 욕심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냈고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살인마가 되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굶겨 죽인 비정한 아버지, 그리고 그 피 묻은 비극을 딛고 성군으로 거듭난 손자. 3대에 걸쳐 펼쳐진 이 처절하고도 슬픈 드라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조입니까? 아니면 사도세자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 놓인 뒤주는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굳게 닫혀 있습니까? 오늘 역사 미스터리 추적자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 사도세자의 진실이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조였다면 100명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실록의 기록처럼 어쩔 수 없이 처단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치료하고 품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역사 미스터리 추적자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